121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와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김민환의 소설 눈 속의 핀 꽃이라고 말하겠어요. 훈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소설가 김민환은 자기소개에서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대학원에서 언론학을 전공해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신문방송학과를 거쳐 고려대 미디어학부로 옮겨 교수 생활을 하다 2010년 8월에 은퇴했다. 고려대 언론대학원 원장, 한국언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에 첫 장편소설 담징을 썼다고 했다. 김민환님은 명문대학교 원로대학 교수이다. 소설가 김은희 같은 66학번이라고 한다. 그는 2013년 첫 장편소설 담징으로 데뷔하였다. 5년 만에 두 번째로 눈 속의 핀 꽃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소설의 주인공 최영훈이 소설가 김민환 자신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자전적 소설이다. 난 처음에 눈 속의 핀 꽃은 이른 봄철 눈이 녹기 전에 눈 속에서 꽃을 피워 식물 자체에서 나오는 열기로 주변의 눈을 녹여버리는 복수초인 줄로 잘못 알았다. 이 소설의 제목 눈 속의 핀 꽃은 알고 보니 매화이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하려고 삼선 개헌을 하였다. 다시 유신체제로 개헌하여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직접 선거권을 빼앗아버리고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5,000명이 모여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여 유정회를 만들었다.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을 종신제 총통으로 만들었다. 정의에 불타는 청년학도가 이걸 수수방관하겠는가? 대학 내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정권 반대 데모를 하였다.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데모에 나서면 길거리에서는 최루탄 연기에 숨이 막힌다. 경찰의 곤봉에 맞아 머리에 피가 터지기 십상이다. 중앙정보부의 주동자로 붙잡혀가면 갖은 고문의 초주검이 된다. 징역살이를 하고 퇴학이나 정학을 당하는 것이다. 반체제 인사로 낙인이 찍혀 경찰서 정보과에 붉은 글씨로 사상 특이자로 기록이 된다. 좋은 직장에는 취업의 길이 막힌다. 연좌제로 가족이 모두 앞길이 막힌다. 주인공 영우는 체질이 허약하고 결핵을 앓았다. 중학교 졸업 후 2년, 고등학교 졸업 후에 또 2년을 쉬었다. 그 기간에 서당에서 한문을 많이 배웠다. 명문대인 K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동기생보다 4년이나 늦은 나이에 진학했다. 영훈의 어려서의 꿈은 신문기자가 되고 기자로서 축적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소설을 쓰는 것이었다. 영훈은 문장력이 뛰어나고 영재이다. 학생 데모에서 중요한 글을 쓰는 것은 당연히 그의 몫이었다. 영훈은 유신철폐 데모에 격려문을 썼다는 이유로 초주검 상태에 고문을 당하고 징역살이를 하고 정학을 당했다. 경찰에 쫓기고 가정교사로 학비를 조달하였다. 그는 철권 통치에 처절한 학생 데모로 끊임없이 저항하였다. 이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한마음으로 청운의 꿈을 간직하였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 자연스레 학생 운동권에서 밀려났다.
영우는 성장통을 겪으며 자신의 장단점과 친구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면서 진로를 수정한다. 관을 쓰고 하얀 한산못이 바지 저고리에 그 두루마기를 입고 긴 장대에 달린 조그만 손삽을 들고 모내기하는 논둑에 선 나의 조부님의 모습이 생각난다. 조부님이 모내기 논에 발을 담그지 않듯이 영우는 노동운동이나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것이다. 소설을 쓰려고 해도 검열 때문에 쓰고 싶은 것을 쓸 수가 없다. 그는 대학원에 지나가여 교수가 되어 학자의 길을 간다. 운동권 친구들이 영훈에게 부르주아라는 야유를 보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영훈은 정년퇴임으로 온몸에 짊어진 멍에를 벗어버렸다. 소설을 써서 어렸을 적에 그 꿈을 이루려고 서울을 떠나 보길도로 내려간다. 자연에 묻혀 살며 글을 쓴다는 것이 이 소설의 시작이다. 눈 속에 핀 꽃은 1966년부터 1973년까지 유신 체제가 굳어지는 그 시기가 시대적 배경이다. 이 소설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상류 사회라고 하는 세도가나 재벌로부터 좀 출세했다는 사법고시 합격자나 의사가 있다. 여성 배우자를 고를 때에는 미모나 학벌은 기본이다. 풍성한 혼수품과 거액의 지참금을 바라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갈등 이야기가 TV 연속극이나 멜로드라마의 주류가 아니었던가. 총각이 사랑하려는 처녀를 바라볼 때에는 미모가 우선이다. 여성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정성을 다하여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도 한다. 총각은 처녀를 처음 보고 눈을 맞추며 참 예쁘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이다. 처녀가 총각을 고르는 으뜸은 남성의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다. 여성이 고르는 남성은 생김새보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우선이다. 외모도 괜찮고 능력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야 여성은 마음을 연다. 이 소설에는 K대학교 학생의 학업 이야기와 반독재 데모가 펼쳐진다. 거기에 새내기들의 자기 성장과 재기발랄한 꿈과 사랑을 엮어가는 파노라마이다. 눈 속에 핀 꽃은 매화이다. 매화의 향기는 영훈의 가슴에 언제부터인가 가난하게 산다.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산다는 종교를 초월하는 진보적인 이념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매화의 향기는 눈 속에 핀 꽃의 밑바탕에 유유히 흐르는 샘물이다. 이 사랑 이야기에는 차가운 매화의 향기가 피어난다. 그 향기는 가난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인문학적 소양이다. 원호동세, 중원상륜, 승찬, 청수, 지영, 현중 등은 독서 토론 그룹이고 모두 K대학교 운동권 학생이다. 이들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반독재 정권 타도의 학생 데모를 이끌어간다. 이들은 독재 정권의 갖은 폭압을 받고 체포되고 고문당한다. 이들은 매화의 차가운 향기에 따라 부르주아의 길을 마다하고 기꺼이 프롤레타리아가 되어 고난의 길을 간다. 산별노조에 들어가 노동운동을 벌이거나 야학을 열어 노동자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면서 아울러 노동운동의 이념도 가르친다. 청계천 빈민가나 농촌에 교회를 세워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영우는 두뇌가 명석하고 한문을 배워서 어휘력이 풍부하고 따라서 언변이나 문장력이 뛰어난다. 영우는 곧 재색이 뛰어난 윤희와 서로 사랑하게 된다.
윤희의 눈에 그는 인물도 인물이지만 누에가 사각사각 뽕잎을 갉아먹듯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글을 쓰다 보면 석사 박사 공부가 식은 죽먹기일 것 같은 수제로 꼽힌다. 여우는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언행이 단정하다. 남자답게 능동적으로 여자를 이끌어가기보다는 만나는 장소나 일정도 모두 여자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르는 식이다. 영우는 서당에서 한문을 많이 배우더니 바로 시골 새님이 되었다. 새님은 밥을 굶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밥을 먹어 배부른 척하며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신다니 배가 고파도 밥 한 술 얻어먹을 줄도 모를 것이다. 서당에서 배운 남녀 질서 부동석이 영혼의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 어찌하다 보니 윤희가 한때 그 곁에서 멀어진다. 그러자 더 예쁜 화영이 나타나 사랑에 빠지지만 역시 영혼은 그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닌다. 그러다 화영이 시키는 대로 영혼이는 진심을 다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을 고백한다. 그러나 사랑의 고백은 그냥 허공에 떠돌다 메아리로 끝나고 화영도 그럭저럭 그의 곁을 떠난다. 다시 윤희와 사랑을 나누지만 마음뿐이고 말뿐이니 이런 것이 소위 플라토닉 러브인가. 이러다가 어느 세월에 영혼이 윤희와 사랑을 맺어 해피엔딩을 할 수 있을까. 눈 속에 핀 꽃의 영혼을 보면서 영락없이 떠오르는 소설의 주인공은 햄릿이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경정직행으로 무슨 일이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곧바로 실행한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그 반대이다. 숙부인 클라우디어스가 부친인 왕을 독살하고 왕이 되어 어머니와 재혼한 것을 알고 원한이 골수에 사무쳤다. 온갖 지혜를 모아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중 기도하는 왕을 등 뒤에서 목을 쳐서 죽여 복수를 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런데 소심한 햄릿은 기도를 하는 중에 죽음을 당하면 천국에 간다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햄릿은 원수를 천국에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망설이다가 숙부인 클로디어스를 죽이지 못한다. 결국은 원수를 갚지 못하고 가족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다. 여기에서 과유불급이 생각난다. 공자의 제자 자장은 심사숙고함이 없이 지나치게 행동을 앞세워 경정직행하고 따라서 중도에 그만두기 십상인 것이 과, 곧 지나칩니다. 자아는 유교의 가르침에 통달하고 독실하게 실행하는 개인적인 수신제가에는 충실하다. 올돌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남에게 유교적 가르침을 전하는 군자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자님은 자장은 허영심이 많으니 과하고 자아는 소인유로 불급 곧 못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면 자장이 낫습니까? 하고 자공이 물었다. 공자는 과유불급 지나침은 못 미침과 같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쉽게 말하면 자장과 자아의 행실은 우연을 가릴 일이 아니고 둘이 다 같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자장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비유되고 자아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비유된다.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것도 이성을 잘 사귀는 법 같은 부류의 제목을 달면 구독자가 많이 몰린단다. 그 청춘 남녀에게 눈 속에 핀 꽃을 꼭 읽어보고 고차원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보라고 널리 전하고 싶다. 이 소설에는 학생 데모 속에서도 새내기의 사랑 이야기가 나온다. 눈 속에 핀 꽃은 보기 드문 새로운 사랑 이야기이다.
프롤레타리아가 눈 속의 핀 꽃이라는 매화의 향기 속에서 해피엔딩으로 이어가는 사랑 이야기가 참 재미가 있다. 소설 눈 속의 핀 꽃은 김민환 교수의 자서전이 아니고 오직 자전적 소설일 뿐이다. 사실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성장한 과거의 바탕을 두고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다. 영혼은 자장이나 돈키호테보다는 자아나 햄릿에 가깝다. 영혼은 매화의 세 가지 향기를 잃지 않는다. 이 소설에 사랑하는 사람이 정답게 손을 잡고 포옹도 하고 입맞춤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라. 임권택 감독이 시나리오로 바꾸어 영화로 만들려고 한다면 아마도 러브씬을 여러 곳에 넣자고 할 것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 동물이라면 공룡보다 더 큰 거물 중의 거물이다. 사람은 사랑의 일부분만 바라볼 수가 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인 것이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남녀의 사랑이란 근본적으로 총각이 최고로 첫선을 꼽는 미모의 신데렐라와 처녀가 애타게 기다리는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의 만남이다. 사랑이란 난기류에 몰아치는 소낙비처럼 변화무쌍하고 성경을 다 읽어도 정답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눈 속에 핀 꽃에는 청춘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 부부가 되어가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은행원이 된 승찬이는 좌파 가난뱅이에게 딸을 수 없다는 부모의 반대로 어렵게 결혼을 한다. 이 소설에서 김민환은 연인이 부부의 인연을 맺어가는 새로운 길을 알려준다. 누구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기 쉽게 알려준다.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에서 윤희가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윤희는 석사, 박사, 대학 교수라는 부와 명예가 보이는 영혼을 떠난다. 윤희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윤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영혼의 품을 과감히 밀치고 떠난 것은 매화의 향기 때문이다. 그 향기 중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산다는 길을 가도록 홍 목사를 청계천 빈민교회로 때밀어 넣는다. 그 결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쐐기를 박는 심정에서 자기에게 청혼하며 애걸복걸하나 별로 관심을 두지 않던 바로 그 홍 목사라는 남자의 품에 안겨버리는 것이었다. 윤희 자신도 차가운 매화의 향기로 살겠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소설가가 꾸미던 김민환 교수는 전공인 언론학에서 수많은 최고 수준의 논문을 썼다. 한편으로는 평생 소설 쓰는 방법을 독학하였을 것이다. 남의 소설을 두루 읽기도 하고 골똘히 줄거리를 구상하면서 소설가로 성장하였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다. 소설의 줄거리와 짜임새가 빈틈이 없다. 소설의 처음은 아침해처럼 마지막은 저녁노을처럼 아름답다. 정년퇴임을 한 영우는 첫사랑 윤희에게 미련도 원망도 없다. 그리움에 다시 보고는 싶지만 치매에 시달리는 윤희를 참아 냉큼 만나지 못하고 망설인다. 그러나 지영의 권유로 둘이서 윤희를 만나기로 약속을 한다. 눈 감으면 떠오르는 맺지 못한 그 사랑은 청순하다. 새님 영혼은 윤희의 손목도 잡지 않고 포옹도 없다. 그냥 바라보는 얼굴에 떠오르는 사랑의 눈빛과 은빛 이를 드러낸 윤희의 고운 미소뿐이다. 이 모습은 남들이 그려낸 수영복 입은 섹시한 미인과 전혀 다르다. 오직 김민환만이 그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수묵 담채와이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외시보선에 눈길을 주는 그런 여인의 맵시고 그리운 모습이다. 이는 영혼이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윤희를 만난다는 줄거리이다. 이 소설을 뵙게 쓰면서 글짓기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눈 속에 핀 꽃은 늦깎이 소설가가 쓴 것이 아니고 오히려 50년간 마음에서 갈고 닦아서 지난 5년 동안에 정리한 그런 소설이다. 해방 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소설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눈 속에 핀 꽃은 세 가지 매화의 향기가 주제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개혁의 해법이다. 농촌 총각에게는 시집갈 처녀가 드물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미혼 여성이 농촌에 사는 것이 매화의 향기가 되게 도와야 한다. 양심을 일깨우는 이런 감동을 주는 소설이 어디에 다시 있을까? 내 나이 곧 80인데 젊어져서 다시 가난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마음이라도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겠다. 매화의 향기로 사는 단체 정기 후원금도 내야 하겠다. 다음 122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화는 타산 정약용의 노년 유정 심서 등이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 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